지금 거의 인프라적인 내용이 많아서 다소 복잡하겠지만 천천히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딸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얘기하는 게 처음이라서 제 딸 사진 보고 잠시 미안을 끼웠습니다. 저를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TC통신 나온 뒤에 자료실 마지막 미팅 때 발제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나갔고요. 다음으로 제 2004년에 이곳 KTHO 폼에서 하나를 처음 개발했고 최근에는 원래 마켓을 처음으로 개발했던 개발자였습니다. 최근에는 보통 플랫폼 팀을 만나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선택할 때 크게 이 세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가용성. 최소한의 다운페이가 높은 응답 속도 이런 부분은 항상 원하죠. 다음으로 대전적인 용량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전적인 서버라든지 DB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효율화 부분입니다. 초기 IDC의 구축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장벽이 없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면에서 비용 효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찾는 대안이 아마존 웹 서비스였습니다. 패처럼 들어가려는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비용 효율화. 여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컴퓨터, 가상화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 이런 인식이 많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웹서버한테와 빅서버한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 시품은 한 달 가격으로 월 30만 원, DB는 RDS는 월 40만 원, 최소 7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버 호스팅에서 몇백만 원 정도와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이중화도 해야 되고, DB-H 구조도 해야 되고, 구화가 늘어나면 서버도 점프를 해야 되고, 이러면 비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비용 효율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스트리밍 서비스는 특성상 갑작스럽게 부하가 증가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많은 미디어 파일이 들어와서 인코딩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코딩 해야 될 때는 수백 개의 PC도 서버들이 필요하죠. 그럴 때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인스턴스를 간단히 생성해서 사용하고 반납하면 최소 몇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 효율화라고 말씀드린 거지 무조건 싸다 이런 의미에서 비용 효율화 아니라는 점을 꼭 사무소나 혹은 IT 인프라 개혁을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이 아니죠. 어제 저희 사업본부장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되게 살 줄 알았는데 개발 단계에서 거의 1,000만 원 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세 가지 이유 말고도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조만간에 오픈할 글로벌 서비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코딩2, 최근에 블로그 통해서 나왔죠. 코딩2, 랜딩. 코딩2는 사진을 기반으로 한 SNS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프린팅은 친구, 학교 기반의 SNS 서비스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오픈될 서비스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구축이 완료되어 있고 다시 단계있습니다. 이 두 서비스의 특징은 전 세계 사용자한테 사진 및 동영상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 사용자가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각 주변 지사마다 사용자가 많은 곳마다 IC를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한테 사진 및 동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CDN이 필요합니다. 물론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제망 CDN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과 확장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면 나중에 뒤에는 오겠지만 20개, 최근에 한 개 더 늘어나서 21개의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CDN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전 세계 사용자가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하는데 미국과 일본에서 저희 한국에 있는 서버를 올릴 때 그 차이, 레이턴시가 엄청납니다.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으면 업로드 속도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지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부분이 아마존 웹서비스인데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전 세계 6개 지역에 리전이 있습니다. 그 각 리전에 업로드 서버를 분산하고 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과 이 두 가지 사항이 저희가 아마존 웹서비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존 웹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웹서비스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6개 리전이 있고요. 각 리전 안에는 2개 이상의 가용존이 있습니다. 이 가용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D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US 동부에 4개의 가용존이 존재합니다. 4개의 IDC가 있다는 얘기죠. 이 IDC 안에는 전용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말하기를 이 전용선 간에는 0.006초의 레이턴시 칩에 0.006초의 레이턴시가 있다고 하니 거의 네모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멀티 리전을 잘 활용하시려면 향후에 가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개의 엣지 로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이 하얀 부분입니다. 최근에 하나 더 생겨서 21개의 엣지 로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엣지 로케이션은 클라우드 프론트, CDN 서비스의 클라우드 프론트, DNS 서비스인 라운드 53. 이 두 개가 20개의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가 됩니다. 이상이 아마존의 글로벌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럼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뭐가 있는지 이 그림에 있는 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앞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서비스로 일반적으로 서버라 얘기하는 EC2, 스토리지 서비스인 EBS, S3, 네트워킹 서비스인 ELB, 라운드 54.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위한 관계형 DB 서비스, IDS라고 합니다. 현재는 MySQL, MSSQL, 오라클 다 서비스되고 있고요. 캐싱을 위해서 엘라스틱 캐시, 넷캐시 DB가 있습니다. 또한 NoSQL, 기대를 기반의 SQL DB가 기본 제공이 됩니다. 또한 분사 처리 시스템에 많이 쓰이는 하드웨어, 밸리주스 서비스까지 지원됩니다. 이거는
이걸 활용한 그 세션은 그 C2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패스로 클라우드 페어 이 부분에서 아마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클라우드 프로젝트, CDN 서비스,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클라우드 워치, 자동 스케일 아웃을 위한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이제 아까 기초 서비스에 있던 하나하나씩 중요한 부분만 잠깐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상화 서버입니다. 아마존 웹스페이스에서는 웹 콘솔을 통해서 가상화 서버를 쉽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OS는 아마존에서 자체에 만든 아마존 유닉스, 레드, 수세, 윈도우, 비용은 이 부분을 제일 쓰고요. 이 시트는 라지, 엑스라지 등 스몰,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은 CPU, 메모리, 디스크 이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다양한 타입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에는 아마존에서 기본적으로 3개의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IP, 내부 DNS, 아마존 외부 DNS. 이 3개의 DNS는 상호 EC2가 연동할 때 EC2는 항상 트래픽 비용이 발생하면 월 사용은 되지만 트래픽 비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3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상호 연동했을 때는 트래픽 비용이 없습니다. 내부 방어를 지나는 거죠. 만약에 공인 IP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이 IP라는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고정 IP를 할까 받으시면 됩니다. 이 고정 IP는 최대 5개까지 생성을 할 수 있고요. 5개 이상 필요할 때는 별도로 요청하면 오픈을 시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지 EBS와 S3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BS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EC2 서버에 어태치해서 사용하는 블락 스토리지고요. S3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서비스고요. 용량 면에서는 EBS가 1개 볼륨이나 1기가에서 1TB, EC2에서는 여러 개, 5개의 EBS 볼륨을 합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3는 하나하나 개별 오브젝트 단위로 사용을 하고요. 그 사이즈는 오브젝트당 1바이트에서 5TB까지 지원하며 이미지 같은 스태틱 데이터라든지 동영상 데이터 어떠한 형태의 오브젝트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EB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C2에 어태치해서 마운트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EC2에 라이브 타임이 어려집니다. 반면에 S3는 범택의 HTTP를 통해서 아래 제공해주는 3개 프로토콜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EC2를 통해서 S3에 가도 되고 클라이언트에서 원타임 세션키를 받아서 직접 붙어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스토리지 서비스인 EBS와 S3에 대한 비교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서비스인 ELB입니다. 로드 밸런스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L4와 같은 기능을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L4는 아니고요. EC2상에서 구현해진 서비스입니다. 이 ELB는 수천대의 EC2 인스턴스를 부하 행동하게 분산해주고 또는 패스 체크를 통해서 부하가 전원적으로 로드 밸런싱을 시켜줍니다. 또한 스티키 세션 기능이라고 해서 특정 한 번 붙은 세션에 대해서는 그 세션, 그 인스턴스로 계속 보내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다만 그 ELB는 L4처럼 저희가 사용하려면 고정 IP를 할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존에서는 고정 IP를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공해주는 것은 공인된 아마존 DNS를 줍니다. 그 DNS를 다음에 얘기할 라우트 53이라는 DNS 서비스를 사용하던
로컬에 웹 서버에서 CDM으로 해서 사용을 해놨다. 다음으로 아마존 라우터 53입니다. 라우터 53은 아시겠지만 그 53번이 TCP의 53번 포트입니다. 53번 포트는 DNS 서비스를 위한 포트죠.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 이름을 라우터 53이라고 지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20개의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DNS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최적점에 있는 위치에서 DNS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털이 어떤 속도가 빠르겠죠. 또한 웨이티드 라우터 도밍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DNS 두 개의 IP가 있으면 6대4 비중을 두고 DNS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A 파일, CNA, 레이어스 웬만한 DNS 서비스는 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상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제공해주는 인프라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인프라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 글로벌 서비스에 맞게 최적화해서 사용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최적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는 아래 3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 확장선, 스케일아웃, 스케일업을 통한 확장, 스케일아웃 중에서도 자동 스케일아웃인 스케일 오토 스케일, 도구 가용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멀티 게이지, 멀티 가용도, 그 다음에 DB 쪽에 HA 구성이 필요했고요. 성능 최적화 부분에는 사용자에게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프로젝트, 메모리 캐싱을 위한 엘라스틱 캐시, 이 6개의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 글로벌 서비스 구축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최적화 구성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에 대한 용어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일업은 하드웨어 스케일을 높이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G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반대 용어는 스케일 다운이 되겠죠. 반면에 스케일아웃은 시스템을 한쪽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대는 스케일링이 되겠고요. 저희가 자동으로 스케일하는 부분은 오토 스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스케일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케일업은 크게 EC2와 RDS에 대해서 스케일업이 가능한데요. EC2는 웬만한 아마존 서비스는 웹 컨솔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근데 EC2의 스케일업은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직접 사용자가 개발자가 수동으로 스케일업을 해야 합니다. 먼저 기존의 작은 타입에 있던 EC2의 스냅샷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부분을 신비로 엑스트라 라인 타입의 EC2를 생성하면서 복사해가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EC2가 정비되고 이 앞에 로드 바란스가 있었다면 자동으로 서비스에 붙고 이 부분이 스케일업입니다. EC2에서는 자동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RDS 쪽은 스케일업이 좀 간단합니다. 저희 자료에 보시면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을 간단히 변경함으로 해서 스몰 타입의 RDS는 X 라지로 쉽게 스케일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 스케일업 되는 과정에서 다운타임이 존재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미지를 끄고 복제를 하고 이런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최소 수분 내에서 길게나 하루 정도까지의 다운타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 RDS에 대한 스케일업을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요. 옵션 100개 같은 거 보면 스케일업을 클릭하자마자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책자에 들어가는 옵션을 보면
유지 보수 일정 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스케일업이 되면 만약에 누군가 동시에 지금 현재 서비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스케일업을 해도 가능하다면 이 옵션을 접근하면 스케일업이 됩니다. 이상이 20%와 RDS에 대한 스케일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스케일업은.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이 스케일 아웃입니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하는 스케일 아웃이 아니라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오토 스케일 기능을 활용한 오토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을 쓰는 가장 큰 이유, 그 다음 이점 중에 하나가 오토 스케일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서버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로드 밸런서 L4에 웹 서버 2대, 다음으로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와치. 클라우드 와치는 이 서버들을 실시간 옵션은 5초죠. 5초 단위로 모니터링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오토 스케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토 스케일링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대부분 아마존 좀 리서치 해보셨으면 다 넣은 건데요. 저희만의 특별하게 구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EC2에 EBS를 두 개를 어태치시켰습니다. 첫 번째 EBS에는 저희가 리눅스를 사용하는데 리눅스 이미지가 있는 OS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EBS 파티션에는 저희가 와스라든지 일반적으로 얘기한 도큐멘트 루트, 서버 루트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켓을 사용하고 있는데 통켓이 여기 이동이 돼서 로드 밸런스에 감지가 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ELB는 이런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805로 포트가 들어왔을 때 29에 8080을 모니터링하라, 밸런스하라,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오토 스케일링 조건은 책자에 보면 커맨드 라인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런치 컨피그레이션인데요. 어떤 인스턴스 타입, EC2의 타입을 생성할 건지,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컨피그레이션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입니다. 최대 생성할 인스턴스 개수, 그리고 최소 생성되어 있어야 할 인스턴스 개수. 여기서 최소 개수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최소 2개, 최대 6개라고 했을 때 서버 2대 중에 한 대가 죽으면 저 2개를 맞추기 위해서 자동으로 한 대가 스케일 넣으시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오토 스케일할 조건을 컨피그레이션하는 트리거 생성. 말씀드린 대로 스케일 아웃할 조건을 주는데요. 이 조건은 서버의 CPU가 될 수도 있고, 서버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이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월요일 아침 9시와 같은 특정 시간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이 되고요. 오토 스케일 될 때 생성할 인스턴스 개수와 감소할 인스턴스 개수를 컨피그레이션 해줍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요. 저희 책자에 보시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커맨드 라인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는 지금 CPU가 80%일 때 서버를 2대 생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가 클라우드 와치에 뭔가가 감지가 됐습니다. 뭔가가 감지됐다면 아까 조건에 CPU가 80% 이상이었다 라는 걸 뜻하겠죠. 둘 중에 하나가 아마 80% 이상 오버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오토스케일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EC2가 생성이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EC2가 생성될 때는 OS 정렬만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 설정은. 그래서 이 OS 정렬에 보통 ETC 밑에 RC 어플리케이션 밑에 그 이닛하는 스크립트가 있고요. 그 이닛 스크립트에 추가적으로 이 EBS2를 마운트하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EBS2를 복제를 하고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게 EBS2를 마운트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이 소스가 바뀔 수도 있으니 저희는 SVA에 있는 소스를 체크아웃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소스를 필드하고 필드가 끝나면 EBS2 내에 있는 WAS를 자동으로 구동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EC2가 작동이 되고요. 이 EC2가 8080을 작동시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로드 밸런스 8080에 감지되어 스케일 아웃이 되는, 오토 스케일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오토 스케일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나중에 필요가 하실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부분과 틀린 부분은 저희는 EBS 1, 2를 나눠서 오토 스케일을 했다.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아키텍처가 좀 틀립니다. 이게 맞나 싶으실 텐데요. 최근에 그 아마존 웹서비스의 로터에 계신 아키텍처한테 운동하는 내용이라서 믿고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이 이 시프에 대한 오토 스케일이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RDS에 대한 저희가 MySQL을 사용하고 있는데 RDS에 대한 스케일 나오십니다. RDS는 오토 스케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레플리케이션 구조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을 리드 레플리카를 생성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 가용조 부분입니다. 생성할 때 이 가용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슬래브 두 대를 모두 한 곳에 묶어두면 그 IDC가 장애 났을 때는 전체 서비스 장애인데 만약에 이 멀티 가용조에다가 분사 배치를 하면 한쪽 DB가 죽어도 한쪽 DB가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이 RDS에 대한 스케일 아웃과 전체적인 확장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어떻게 고가용성 부분을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시죠. 일반적인 L4에 이중화된 서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만약에 부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이 시스템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이라고는 개발자가 혹은 운영자가 들어가서 웹 콘솔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다시 이렇게 늘려주고 부하가 줄어들면 다시 한씩 줄이고 이거는 그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필요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오토 스케일입니다. 이 앞에서 그냥 이중화되어 있던 22 인스턴트들이 이렇게 오토 스케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서버들이 미국 동부에 다, 그것도 1A라는 가용권에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자기도 몇 번 났지만, 이 IDC가 제일든지 하면, 이 서비스 모두 중단이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멀티 게이지 구조입니다. 가용전을 여러 개 분산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EC2 생성도 옵션에 보면 가용적으로 하나씩 선택할 수가 있고요. DB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재 DB는 레플리케이션이라든지 H 구조제가 안 있습니다. 이러면 웹서버의 부하가 그대로 DB 쪽에 하게 되는데 이쪽 이 부하가 생겨서 죽으면 그대로 부하가 여기에 옮겨가서 모두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DB 부하 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최종 표현이 이겁니다. 앞에는 똑같고요. 마스터를 생성하고 마스터를 생성할 때 책자에 보시면 멀티 배포라는 옵션이 있는데 그게 HA 구조입니다. 멀티 배포 마스터가 통보에 있으면 그 외의 지역에 자동으로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죽으면 자동으로 얘가 부동됩니다. 그리고 리더 분산을 위해서 슬레이브를 분산시킵니다. 이렇게 하고 해서 저희가 가용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 최적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확장성, 가용성이 다 보장됐다고 하지만 뭔가 속도가 느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용자 사용성 더 떨어지죠. 그래서 성능 최적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저희가 선택했던 두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프론트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개발자나 어떤 특정 서버에서 S3에 파일을 넣어갑니다. 파일을 넣어가면 자동으로 20개의 엣지 로케이션이 배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용자가 특정 엣지 로케이션에 갔을 때 파일이 있으면 캐시된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받고, 만약에 특정 엣지 로케이션에 파일이 없으면 S3 워머 파일이 있는 곳에 가져와서 서비스를 하게 되고, 이 이후 사용자들은 캐시된 이미지를 가지려면 일반적인 캐시 구조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렇게 다운로드도 적용이 되지만, 스트리밍도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워머 파일은 이 그림에 있듯이 S3에 있을 수도 있고요. 특정 EC 서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특정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는 서비스 중에 데이터들은 로컬에 있고 클라우드 프론트만 쓰는 이런 서비스도 저는 봤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20개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가 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 부분 비용이 쌉니다. 제가 계속 걸려보고 계산기로 비교해보면, 월 1지 정도 서비스하면 한 50만원대로 국제망 진입과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엘라스틱 캐시입니다. DB 분산에는 이 부분 다 잘 된다 하더라도 계속 부하가 들어오는데 DB도 다 정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넷캐시라든지 레디스라든지 이런 캐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1000개 이상의 넷캐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에서는 넷캐시 기반의 캐시 서비스 제공합니다. 당연히 DB 쪽 부하는 절감이 되겠죠. 근데 아직 이 서비스는 미국 동부에만 지원이 되고 그 외 지역에서 사용하려면 EC2상에 직접 넷캐시를 설치하든지 혹은 레디스를 설치하든지 해서 구동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있겠죠. 이렇게 아마존에서 달려주는 서비스랑 똑같지만 EC2상에 넷캐시를 구동하면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운영이 편한 그밖에 없습니다. RDS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 안 드렸는데 RDS도 아마존에서 서비스 해주는 부분이 있고 EC2상에 RD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성능적인 차이점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RDS를 쓰면 아까 얘기했던 HA 구조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이상이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제가 선택했던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6개의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 글로벌 서비스를 구축할 때 활용했었습니다. 그 활용했던 각 6개를 최적화한 결과가 이 아키텍처입니다. 이거는 아마존에 보시면, 혹은 아마존 블로그에 보시면 아마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저희도 거의 동일하게 구성했고요. 사용자가 도메인 터가 들어왔을 때 라우터 53을 통해서 DNS 서비스를 하고, 로드 발란싱 서비스를 하고, 이식트는 오토 스피닝을 하고, 중간에 캐싱을 보고요. 그 이후에 마스크와 슬라이드 DB, HA 구조와 레플리카 구성을 했습니다. 모두 가용조를 다 틀리게 구성했습니다. 얘가 1A면 얘가 1B, 1B면 1C 이런 식으로 가용조를 바꿨고요.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다운로드 캐싱을 위해서 클라우드 프론트와 SSL을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구성해서 현재 향후 나갈 글로벌 서비스의 전체적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마스터와 슬레이더 구조인데요. HA죠.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얘가 죽으면 자동으로 얘가 마스터가 되고. 근데 이거 저희가 안 쓰려고 합니다. 비용이 2배입니다. 전혀 안 쓰는데 비용이 2배입니다. 이거 장애나면 거의 뭐 다른 서비스 다 장애나고 보기 때문에 얘가 뭐 살아난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마스터 DB는 보통 높은 사양습니다. 최소 60만 원인데 항상 월 W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빼고 지금 사용을 합니다. 이상이 저희가 최적화해서 만드는 아키텍처입니다. 다음으로 30분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서비스 구축하면서 나왔던 작지만 유용했던 팁 3개를 말씀을 드리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로드 레이턴시는 뭐로 해결이 안 됩니다. 다운로드 레이턴시야 뭐 캐싱을 쓰든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든 뭘 쓰든 되는데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레이턴시 소통차는 뭐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테스트했을 때 한국에서 도쿄에 있는 웹서버를 올렸을 때 속도와 한국에서 싱가포르나 미국 동부에 올렸을 때 속도는 2배 이상 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로 사용해야 될 서비스가 사진 업로드라든지 동영상 업로드 서비스인데 이 업로드가 레이턴시가 많이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방법은 각 다용도의 각 이전에 비디오 서버, 업로드 서버 그룹을 다 항상 배치했습니다. EC2와 S3 구조인데, 그래서 총 5군데의 업로드 서버 그룹을 뒀고요. 사용자 단말기의 타임존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비디오 서버에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이 업로드한 결과는 서버 대 서버로 메인 서버가 있는 미국 본부로 서비스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아마존 아키텍처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외에는 저희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업로드 레이턴시가 문제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재는 저희 개발 단계라서 접근 제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아직은 신경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서비스가 오픈되고 나면 접근 제어라든지 운영 환경에 관심을 많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웹서버는 8080이라든지 SS는 오픈을 시켜놨고요. 나머지 이 시큐리티 그룹,
이 시큐리티 그룹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방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웹 EC2라든지 RDS라든지 이런 부분을 묶어서 가상의 방어력을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시큐리티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서버는 유일하게 이 게이트 디바이스로 하나 두고 하나의 포트만 혹은 특정 IP들만 개발자들한테 오픈시켜놓고 나머지 이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서 앱 서버라든지 웹 서버를 SS를 통해서 들어가고 이 DB로는 절대 바깥에서 접근 못하겠죠. 그래서 앱 서버를 통해서 DB 커넥션이 되는 이런 구조로 접근 제어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경우 운영이 될 거고요. 마지막 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 단계 혹은 나중에 운영 단계일 수도 있는데 파일 업로드는 항상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인 서버는 미국 동부에 있고 이러니 파일 1메가짜리 하나 올리더라도 거의 1분 이렇게 걸리고 향후에 운영할 때 뭐 영화 파일이라든지 영상 파일 올리려면 아마존에서 임포트, 익스포트 쓸 수가 있긴 하지만 거의 하루, 이틀 이렇게 작업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상용 비상용 툴이 많습니다. 그 중에 비상용 툴로 쓰나미 UDP 같은 툴이 있고요. 얘는 UDP 기반의 오픈소스 파일 조성 프로토입니다. 상용 도구는 마스크라 등 다양한 기술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영화 파일이 100장이다, 200장이 아니면 이걸로 무료 지급을 해요. 그럴 때는 페덱스에 보내시면 됩니다. 페덱스 통해서 아마존 영업하시는 분들도 고객이 어느 IDC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희 계정과 함께 페덱스를 보내면 알아서 우리 IDC에 파일을 전달시켜줍니다. 이상이 저희가 최적화해서 구성한 방안과 구축하면서 나왔던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를 많이 활용하셔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구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빠진 건 뭐냐면 저는 현재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는 클라우드 와치라든지 IAM이라든지 다양한 툴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툴의 뿐이거든요. 실제 운영 단계에 가서는 그 툴과 현재 로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 단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잘 혼합해서 지지를 해야 되는 아마 이슈가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준비가 있어야만 향후 서비스 오픈 이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